제2부 토론 수준을 한다면서 김정환 KBS 기자님, 그 다음에 김치관 포인수국장님, 심영석 의대 학부 강사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영훈 기자님, 다섯 번 최혜석 위원장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분에서 10분 사이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환 KBS 일단 토론을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랑 외교부, 국방부를 조금 KBS에서는 비교적 좀 오랫동안 나갔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특히 좀 통일부를 오래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저는 이제 총알리 출입기자는 아니어서 평양에는 직접 못 갔지만 하여간 서울에서 특보를 비롯해서 이제 당시 보도를 좀 많이 했었고요. 아까 우리 김춘효 박사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권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또 통일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를 조금 압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회 이제 말씀을 듣고 좀 망설였는데요. 일단 뭐 좀 한번 정리는 해볼 내용이다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간단히 그냥 메모식으로 쓴 글인데 여기에는 KBS 보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KBS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 그런 것까지 지금 좀 글에는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읽거나 또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제 말씀은 철저하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KBS 세로조나 KBS 기자협회 회사라든지 보도본부라든지 이런 데 특정 조직의 의견을 전혀 대변하는 게 아니다. 당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를 오랫동안 나갔었던 KBS 기자의 철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11쪽, 김춘효 박사님 11쪽 첫 번째 문단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 체계 또 정치, 경제, 권력 구조에 따라 재구성된 현실이다. 그리고 같쪽 이제 셋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그 사회 기득권층의 가치 체계가 일반인에게 전달되고 확산 공유되는 헤게모니적 기능이다. 뭐 이런 말,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맥락에서 KBS 보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꺼내는 건데요. KBS가 아시겠지만 지금 과연 독립성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문화는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느냐, 그리고 명문화가 되어 있다는 그 독립성도 정말 완벽하게 지금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냐, 그게 아니다라는 의견들 많죠. 이게 사실 KBS 사장 자리라는 게 또 이사장 자리라는 게 어느 정파가 정권을 획득하느냐에 따라 가져가는 그런 전리품처럼 지금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 국민들도 사실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KBS 기자로서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지금 수준의 KBS 보도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조금 먼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 KBS의 보도의 변화는 1차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KBS의 그 독립성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보장을 하기 전에는 KBS의 보도는 계속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기자들, PD들 너희는 뭐 하는데 이런 반문하실 수 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MBC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에서 저항했죠.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또 결과 어떻게 됐는지도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성과랄까 잠시 조금 브레이크를 건 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그 개인에게 돌아간 피해가 또 너무 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또 외부의 언론단체 등에서도 역시 연대하려고 도우려고 했었지만 역시 큰 성과는 없었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KBS에 대해서 의견들이 또 갈라져 있죠. 같은 얘기지만 북한이라든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 KBS가 정말 달라진 모습을 그런 보도를 보여달라라고 원하신다면 사실은 정권을 김춘효 박사님 그래서 민주정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 민주정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과연 변하고 유지될 것이냐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박사님 그거 1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를 들며 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북한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해 뉴스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지원이라고 비난했고 한겨레는 남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약간 정치 영역의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흔히 말하는 대권, 정권을 잡아야 그리고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크게 반대하고 지지하느냐 여론이라는 거를 통일부 출입하면서 이렇게 조금 눈여겨보았었는데 여론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다 고정돼 있다기보다 대체로 어느 정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정책에 대체로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책의 정당성을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만 들어간다면 이 대북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 관련 보도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소박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KBS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권을 잡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된 사람이 KBS를 확실히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면 KBS 보도가 그 정도면 괜찮다, 나쁘지 않다, 중립적이다 이런 정도의 뉴스라도 보려면 상대적으로라도 덜 나쁜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낀 상황이 KBS에서 일하면서 느껴졌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른바 민주정부 때도 이 KBS 보도가 정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직접적이고 심했다라고 저는 느꼈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박권상 사장께서 오시면서 그런 좀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던 일들이 몇 번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간접적이고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완화됐다라고 느꼈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까지 해온 습성이라는 거를 사람은 쉽게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KBS도 마찬가지인데 상당 기간 청와대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는데요. 두 번째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KBS 보도가 확 변했냐?
물론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뭐 당시 이제 시사 PD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신선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그 회자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도본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인력 문제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KBS가 이제 국영방송으로 시작해서 73년에 공사가 됐습니다. 공채 시대가 이른바 공채 시대가 열렸지만 그 당시가 박정희 정권 때였고요. 이어지는 전두환 정권 때. 요걸 뭐 하도 먹어서 다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무늬만 공영방송이었지 사실상의 국영방송 뭐 땡전 뉴스로 대표되는 그런 정권 홍보방송이었죠. 노무현 정권 때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고요. YS 김영삼 정부 때는 약간의 변화 같은 게 좀 아무래도 문민정부라는 걸 그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부터 이른바 이 뉴스 시청률 경쟁에서도 KBS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그 시대에 거치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KBS의 그런 그 중심적인 자리, 이른바 보직을 이제 맡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뭐 이제는 나가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그 선배들 밑에서 KBS 보도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그 보도의 방향 그리고 그 기법이랄까요 그런 거를 체험하고 익힌 똑똑한 후배들 또 말도 많지 않고 일은 잘하는 그런 후배들이 지금 KBS 뉴스 생산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주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기자들, PD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아시지만 새노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자나 PD들이 과연 그 주류에 버금가는 그런 위상을 가져야 이게 조직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랄까 이런 게 작동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렇다고 흔히들 말하는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인적 청산이라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3기, 세 번째 민주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그 정도의 정치 변화가 있으면 KBS는 그 이전에 보여준 그런 어떤 속성, 관성에 따라서 민주정권의 대통령이 된 사람의 눈치를 살필 거고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DJ 때였는데 드라마틱하게 이제 당선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나오는 그 프로그램 부각의 핀 임동초 아마 기억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만 해도 DJ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랬었다가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거기에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KBS가 조금은 바뀌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한편으로는 냉소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아는데 제가 올해 이제 10월이면 20년인데요, KBS에서. 이제까지 짧지 않은, 또 길지도 않지만 그런 경험으로 볼 때, KBS 보도의 개선은 이 정도밖에는, 이런 조건 정도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이 KBS를 놓겠습니까? 그런데, KBS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런 거를 뻔히 아는 사람이 KBS를 놓을까? 만약에 대통령 권력자가 놓지 않으면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여론을 만들고 강제적으로라도 국민들이 그 관철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나설까? 그게 가능할까? 조금 답답한 얘기인 건 뻔히 압니다만 어쩔 수 없이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박사님 논문 글의 18쪽의 그 문장을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익명 정보원의 증가와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뉴스 정보원으로 등장한다. 이건 KBS의 보도에 대한 지적이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예견된 그런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KBS 내부에서는 새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히 뭉쳤습니다. 거기에 KBS 기자협회도 당연히 뭉쳤고요. 그리고 버텼고 저항했지만 무너졌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그 당시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시 통일부와 외교부에 2명씩, 이제 저는 통일부에 나가고 있었고요. 모두 4명의 취재기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진이었고, 저와 외교부 일진이 이제 예비 전문 기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었지만, 이 예비 전문 기자라는 거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정현주 사장이 오셨었고, 그 당시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들이 이 보도본부를 좀 바꿔야 된다, 개혁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관철을 시켰고, 그 중에 하나가 전문 기자제였습니다. 예비 기자라는 게 그 과정에 있는 기자들인데요. 통일부와 외교부 4명의 기자들에 대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4명 모두가 다른 부서로 배치당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쫓겨났던 건데요. 저는 그때 분명히 쫓겨났었고요. 그 2명이 취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2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일진을 바꾸더라도 이진은 좀 남겨두고, 아니면 일진은 그대로 있고 이진을 좀 바꾸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외교부를 나가던 기자 4명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현주 사장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들은 다 싫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뒷얘기가 한참 돌았었습니다. 저희 이후에 온 기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어떤 분야의 전문 기자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분야에서 나름 몇 년에 걸쳐서 취재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취재하고,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잘 아는 기자와 너 가라라고 해서 온 기자 사이에 당연히 동기부여라던가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온 기자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찾을 수 있는 취재원 경로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통일부나 외교부 취재를 소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 국회 취재 출입을 하기 위해서 흔히 북한식 말로 직방으로는 그 출입처에 못 가니까 우회로로 여기고 갔던 그런 기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말씀까지 좀 그렇지만 부서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보냈던 그런 기자도 있었습니다. 특종 아닌 특종들, 이거는 참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과거에 김춘효 박사님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만, 과거의,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그런 구태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게 이제 저희 9시 뉴스의 특종이라는 형식으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네요. 그러면 대안이 그러면 전혀 없냐? 사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전문기자제가 이게 자그마한 대안 혹은 견제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기자제가 자리를 잡았더라면 그래도 그 데스크가 밀어붙이려고 하고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리포트를 할 때 그래도 뭔가 의견 제시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만약에 10번 그런 리포트가 나간다 그러면 그래도 한 2-3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 회사 쪽에서 전문 기자와 그런 보도들을 또
그 전문 기자제라는 걸 또 과연 그냥 돕겠냐, 또 이런 뭐 의문도 있긴 한데요. 전문 기자들은 통일부, 외교부, 통일, 외교, 국방, 뭐 금융,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전문 기자를 우리도 KBS도 키우자라고 해서 정말 상당히 야심차게 기자들이 요구하고 회사가 받아들여서 도입했던 건데, 그게 좌절됐습니다. 이게 들어왔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제도화,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주는 역설인데요. 87년 이후에 이른바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작용, 폐해를 아주 강하게 지금 끼치고 있는데,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흠결이 있건 없건, 또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가 더 많건 어쨌든 이 사장은 또 임명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되고, 이사장이 들어오고, 이사회가 꾸려지고, 그러면 이렇게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이런 기재들, 그러니까 민주적인 거죠. 그 자체로는. 그런데 이런 기재들이 일종의 억압 기재가 돼서 KBS 보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기자들에게, PD들에게 당신들의 어떤 소신과 양심으로 일해라 라고만 주문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될지. 이게 제 글이 제가 생각해도 좀 패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좀 많이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춘효 선생님 글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뭐 KBS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그 안에 있는 언론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좀 아마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수 있을 그런 좋은 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통일뉴스의 김치관입니다. 그 방금 그 토론하신 김정환 기자님과 함께 통일부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 시점에 같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는 외교부를 출입했고 지금은 또 통일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문 기자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했냐? 통일뉴스라는 매체의 특수성이 나와요. 제가 어디 다른 데를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발표문 쪽보다 먼저 한두 마디 말씀드리면요. 그 이명박 정부로 초기에 바뀔 때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 공간도 통일부 입주 공간도 정부 종합청사에서 외교부로 옮겼고 외교부하고 통합을 하느냐, 뭐 폐지를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통일부가 존속해야 된다. 이제 싸웠고 이제 통일부가 살아난 이후에 정책이 노무현 6.15 14 남북 정상간의 그런 합의가 큰 틀에서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극전환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옆에 김 기자나 저나 굉장히 좀 많은 질문들을 던져야 했고 굉장히 기자들과 정부와의 관계가 치열한 이런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란 두 번째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통일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반대할 기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통일부를 반어해야 될 아무런 이유를 기자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화된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문 기자제를 시행했든 안 했든 연차수가 높고 통일의 요한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명감 또는 좀 의지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기자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젊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연차 수도 낮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기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실, 좀 변화된 현실이 기자실이 변화된 풍경,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원래 그 발제문을 보기 전에 토론을 썼습니다. 발제문 비교를 늦게 왔고, 제가 통일부에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끼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두 분 발제자님께 좀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보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통일부에 대한 아쉬움도 갖지 않을 정도로 지경이 돼버렸던 이런 것들이 뭘까?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되고 그래서 3단계 북한 불안정론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와 5년간의 보수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 둘 다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대북정책을 해보겠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색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들이 뭐 특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장성택 처형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이 발생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국정원이 특종을 했지만 국정원이 어떤 자기 정보력으로 한 건 아닙니다. 민간 소식통이 물어다주는 소식을 잘 활용해서 당시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국정원이 그걸 활용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고 적중한 내용이나 특종도 굉장히 국정원으로서는 역사적이라는 만큼 굉장히 이례적 참으로 어려운 특종을 건진 거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대체로 대북 정보에 있어서 그래도 한국이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정보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앞서갔다라고 했지만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평가를 못 받았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것 이후에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규정성, 정보 규정성을 갖는 데 있어서 국정원이 어떤 무의식 표현을 하자면 가부 입지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때 외교부에 출입했는데 외교부 북핵 라인이라든지 대북 라인들이 출장을 가면 예전에 안 만나주려고 하던 미국의 고위 인사들도 일부러 찾아와서 북한 정보를 보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장성택 처형에 대한 국정원의 그 특종은 단순한 하나의 이례적 성격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됐고 그것들 이후에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문제는 그 국정원이 우연히 민간을 통해서 건진 정보를 하더라도 그걸 잘 활용한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역시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었고 남재준 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이렇게 제가 단언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남재준 원장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국정원이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큰 틀, 큰 방향성으로서 북한 불안정론 이것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계속 이렇게 각광을 받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살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우리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그것을 주시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쪽으로 좀 몰아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전부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출입할 때였는데 그 당시가 윤경세 장관이 대통령이 이제 연두 업무복을 하고 와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는데 쭉 들어보니까 결론은 북한 불안정론에 근거한 대외 정책
이런 것들로 일관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윤 장관님. 다른 기자들 질문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이미 딱 그 전제에 의해서 논리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큰 이야기가 질문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성태 사건을 얘기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두 가지 걸 이야기했습니다. 장성태 사건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고 모든 나라들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장성태 사건 이후 국정원이 발신한 북한 불안정론이 세계적으로 입법되고 인정됐다는 것을 역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당시 외교정책이나 통일정책이 결정되다는 사건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단계가 국정원이 어떤 북한 불안정론을 발신됐고 그게 상당히 큰 지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된 과정은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조짐은 별로 포착되지 않고 오히려 평양에 가봤더니 차도 늘어나고 핸드폰이 300만 개가 되고 도대체 이게 뭐냐? 북한이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당한 의문들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 5.24 조치로 북한 방문을 막고 정보도 차단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발전도 가로막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반발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또 한번 현영철 숙청이라는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현영철은 장성택과는 전혀 비중이 다릅니다. 물론 중요한 고위 인사는 틀림없지만 현영철 숙청이라는 것은 북한 교수 중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나 성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고위 간부 한 명의 숙청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 이후에도 그 뉴스가 특종을 했지만 이 현영철 숙청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런 소식을 알리라는 지침을 좀 주어서 국정원이 자료를 만들고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대통령 지시에 자신감을 얻은 국정원이 정보와 첩보를 구분하지 않고 첩보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를 했고 보수 언론들은 그 첩보 사항까지도 마치 기정사실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마치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피해 숙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류들이 우리 사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현영철 숙청 건은 보도건은 대통령 지시를 이뤘고 첩보 사항까지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훨씬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의 사항이죠. 제3단계는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 채널A가 7월 3일날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측 차석 대표로 참석했던 고위 장성이 탈북했다. 그래서 한국으로 없다. 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박승원 인민군 상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채널A는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 군부 고위급이 탈북한 것 같다. 박재경 대장인 것 같다. 이런 첩보를 불확실한 첩보도 탈북자들로부터 불확실한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 전문가로부터 박재경은 너무 나이가 많다. 그 사람이 탈북을 하려면 헬리콥터를 이용하든 이렇지 않고서 어려울 텐데 라는 조언을 듣고 만약에 그 남북 회담과 연관된 장성급이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박승원이 아닐까?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을 듣고 갑자기 박승원 탈북을 이렇게 둔갑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아일보가 7월 4일자로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종편에서
불확실한, 확인되지 않은, 또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어떤 대북 첩보를 보도하자 우리 사회의 유력 보수 일간지가 그것을 받아서 지정사실화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아까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7월 초에 집중적으로 어떤 고위 탈북자 보도들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또 YTN 보도라고 YTN에서 노동당 39호실 간부, 그 다음에 제2경제위원회 고위급 인사, 이 사람들의 탈북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당일날, 6일날 통일부와 국정원에 의해서 부인됐습니다. 이 3단계의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보도는 보수 언론들이 스스로 유포하고 오히려 통일부와 국정원이 부정한, 부인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 사회가 정보기관 최고 정권자, 정권 핵심자, 그 다음에 언론기관 이런 것들이 모두 북한 불안정은 어떤 형태나 과정은 좀 다르지만 모두 유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은 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체제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극변 상태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선일보가 새로운 시리즈를 2014년에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외친 게 바로 2013년 말 장성택 처형설 바로 직후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불안정론에 근거한 통일 대박론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그리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발제문을 듣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북 보도와 관련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앞에서 맨 처음에 발제를 하셨던 김춘혁 박사님 발제문, 그러니까 사실 비단 KBS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 보도와 관련된 KBS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단순히 KBS만의 사례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러 방송, 그리고 심지어는 저 스스로도 제가 하고 있는 보도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김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딱 한 가지 조금 지적 내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 대북정책의 프레임을 통일 프레임으로 걸고, 그리고 최근 보수 정권의 어떤 언론 보도 내지는 이런 프레임을 반북 내지는 대결 프레임으로 거는 건 제가 봐서는 썩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누구나 다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는 대결을 통해서 아니면 흡수를 통해서 북한과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 쪽에서는 공존과 평화 이런 것들을 통한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아마도 언론 보도의 행태도 한쪽이 적대적 흡수 통일 프레임이라고 하면 또 한쪽은 남북 간 평화 공존 보도 프레임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가져간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통일 대 대결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보단 오히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용마 전 기자께서, 이용마 기자가 제 입에는 훨씬 더 익숙하긴 한데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유념해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작년에 통일은 미래다라는 시리즈를 했습니다.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이 통일은 미래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와 조선일보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 뭐 이런 분석도 있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우리 업계에서, 그러니까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하는 업계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물론 뭐 탈북자를 인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이어지는 건 올해 북한에 대해서 뭐 지원해야 된다라는 시리즈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형태 아니면 보도에는 굉장히 큰 의도 내지는 속셈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조선일보가 만들고 있는 재단이라고 봅니다. 이 재단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조선일보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재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각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통일과 관련된 기금들을 모으는 어떤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사업을 뭐 하려고 한다면 기업들로부터 펀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선일보에 가서 우리 뭐 이런 거 하는데 돈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국면으로까지도 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지금 우리 이번 조선일보 이런 재단에 돈 내주시기로 하신 분 하고 쭉 명단 나오거든요. 그 명단을 보면 사회 각계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진짜 조선일보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뜻도 숭고하잖아요. 북한을 독재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어느 정도 중도적이면서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거부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 그 조선일보가 앞으로 보여줄 다음 카드가 뭘지인가가 사실은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종국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1994년에 그 내외통신에 입사를 하면서 북한 보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보도에 대해서 기준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95년에 만들어져 있는 준칙입니다. 이 준칙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데 안 지켜서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 준칙의 내용을 보면 보도 실천 요강, 제작 실천 요강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요것만 잘 지켜도 대북 보도에서 문제가 될 부분들은 상당 부분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인물 호칭, 직책 존중. 사실은 전 이 인물 호칭, 직책 존중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 이 준칙에 의거해서 제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뭐 가끔 방송도 출연을 하고 기사도 쓰기도 하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처음에 쓰고 그 다음서부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 김일성 주석이라고 쓰고 기사 안에서 그 다음에는 김주석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쓰고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쓰고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서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방송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쓸 때 박근혜라고 쓸 용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쓸 수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기사를 그렇게 쓰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항의 전화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서 저 새끼는 저건 무슨 빨갱이 새끼 뭐 이런 댓글도 제가 많이 봐서 사실은 우리 딸내미들이 가끔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고 저한테 제보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빠는 빨갱이냐고 그래서 그걸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준칙만 지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보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류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망명자 증언의 취사도 있어요. 95년에 나온. 이 95년에 이 준칙은 왜 나왔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붕괴론이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난의 해군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김일성 94년에 사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곧 망할 거야. 북한은 곧 망할 건데 연착륙을 시켜야 돼, 경착륙을 시켜야 돼. 뭐 이런 우리가 그 김치국물 마시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95년이 됐는데도 북한이 안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속에서 그러면 야 북한이 뭐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94년에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라는 수요에서 생겨진 게 저는 이 준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준칙만 지키면 되는데 이 준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 준칙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보도해야 돼, 뭐 저렇게 보도해야 돼, 그 보도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전 이 준칙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보도하고 있는 행태의 거의 대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명자 증언? 사실 이라크 전쟁의 시발점은 이라크에서 망명했었던 찰나비가 나와서 야 이라크가 핵을 만들고 있어, 핵무기 내가 봤어 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 망명의 근거에서 자료들을 만들고 가서 때려 부으면서 이라크를 패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망명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바이어스가 굉장히 끼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다 걸러낼 수는 없어요. 물론 걸러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냥 쓰는 기사들이 있고, 그래서 가끔은 욕을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단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실천 언론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잖아요. 저는 이 준칙만 잘 지키자라는 캠페인만 해도,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만 해도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북한 보도의 굉장히 무리한 보도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는 북한을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사람은 탈북자가 아닌 북한의 현지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을 연구하는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두 분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접 취재를 할 수 없다는 거에서 북한에 대한 왜곡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실질적으로 언론인들이 1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고, 특히 접촉이 단절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2차 정보 혹은 3차 정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정보기관과 또 탈북자 혹은 외신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그 내용들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진실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해석하는 입장 혹은 짜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왜곡 보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은 보도 행태가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차피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갖다 계속 해석하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YTN이 했던 김정은의 어떤 북한의 정찰 무인기죠. 무인기 공장을 시찰한다는 사진을 갖다 보도하고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무인 정착이 맞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작된 사진을 가지고 했다라는 사건이 터졌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앞에서도 이제 김치경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된 숙청설, 확인이 안 된 망명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도 사실적으로 2차적으로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또 온 정보를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결국 5.24 조치가 일어났던 취재 환경을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악영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춘 선생님이 하신 프레임 분석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왜곡 보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왜곡된 보도에 대한 프레임을 갖다 분석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언론사가 만든 프레임인지 아니면 그 정보를 준 제3자의 프레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그것이 정보기관이었다면 정보기관이 명백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기 위해서 준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 분석을 하신다면 앞에서 이제 세 분 기자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자들과 관계 기자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양쪽을 갖다 크로스 체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어떤 양보다는 그 기자가 갖고 있는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본다라면 프레임 분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반북 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남쪽에 대한 보도는 반남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구미호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 동안의 어떤 화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북한도 남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했던 보도는 결코 선의적인 보도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남북 모두 정치 우위적인 어떤 언론 환경에서 정치 체제가 개혁되거나 정치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보도 행동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과연 모든 것을 다 언론의 책임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언론이 이러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 분석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통일 대박론, 사실 참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앞에서 장영훈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숨겨진 의도, 속셈을 분명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 가가지고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했는데 드레스덴 도시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2차전이 끝날 무렵에 이미 항복한 독일에 대해서 영국군이 보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통일된 이후에 제거되면서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상징성을 이용해서 평화라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게 통일 대박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통일 대박론은 내세웠지만 실제로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통일론도 그렇고 대부분 천박한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익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즉 통일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 과정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갖다 보도할 때 보면 과연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통일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의 경우 그냥 주장만 있는 거죠. 마치 4대학을 갖다가 척결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있지만 구체 4대학을 어떻게 척결하든지 어떤 효과가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보도의 내용에 대한 분석 사실 필요하긴 한데요. 과연 오리사 조치 이후에 통일 대박이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율 배반적인 어떤 구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정부 정책과 관련돼가지고 이런 프레임이 분석되지 않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통일 관련된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경우가 논문을 쓴 경우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구 다 됐다. 다 되는데 쓸데없는 걸 왜 하느냐. 다른 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럴지도 모르면 다 되어 있을지 모르죠. 표면적인 얘기겠죠. 표면적인 건 아마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한 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보면 아직까지 독일 사회가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일은 요원하다라는 것이고 더 많은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영박 기자님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4,000조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당장 통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분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정이죠. 이거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일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통일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도 제대로 대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적도 없고 통일에 대한 연구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남북이 일단 만나야 된다는 얘기만 그 주장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도 끊임없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 같고요. 그런 연구가 있어야지만 기자들도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아마 보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고 오는 1차전이라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는데 들어오는 어떤 소스라는 것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연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 연구와 더불어 그 정책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은 역시 종편 등장 이후에 내부 보도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의 상업화되어 있는 선정적인 어떤 보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확인 불가능한 증언들이 대부분인데요. 기존에 어떤 이러한 종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대북 보도는 그나마 어떤 KBS와 FC가 했던 남북예창이라든지 통일전망대 같은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그런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다요. 종편이 등장한 이후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증언들, 확인할 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무한 반복시키는 거죠. 또 그걸 영상을 더해서 집어넣는 방식이거든요. 다 효과적인 영상들인데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출연한 분들 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함경북도에서 탈북했다는 북한군 장교 출신 여성인데요. 이분이 하루에 세 개의 종편을 동시에 출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채널A 갔다가 저녁 때 MBA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TV조선에 가는데 아침에 다룬 내용은 북한 권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가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다루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북한군 함경도에서 근무한 북한군 여장교가 얼만큼 많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전방에 있는 한 육군 대위가 만약에 월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만큼 알고 있을까 모를 거라는 얘기죠. 또 제가 생각했던 TV조선의 가장 한심한 보도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사실 꼭 확인하고 싶은 보도가 뭐였냐면 이설주의 어떤 이설주를 보고서 사진을 갖다 분석을 하면서 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셋째 아이가 곧 태어날 거라는 보도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이설주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갖다 비교하면서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어디까지 단어를 신을 때와 하이를 신을 때 차이가 같은데 TV조선 입장에서는 그건 임신 몇 개월 좀 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애가 태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치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듯이 종편이 계속해서 이런 정치 포르노그래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의 보도를 종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KBS, MBC 그리고 나머지 신문들도 같이 따라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더 이상 1차 정부에 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충분히 마케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식밖에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영 기자님이 이제 재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조선일보만 재단을 만든 게 아니고 중앙일보 모든 신문사의 재단을 만들고 있죠. 다만 이게 통일이라는 이름을 만든 재단은 아닐 뿐이고요. 다른 방식의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이용해가지고 간접 광고를 하는 거죠. 즉, 광고를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주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선일보에 재단에 돈을 지불하고 조선일보가 그에 해당되는 기사를 써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비슷한 어떤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의 어떤 재단을 활용한 간접적인 광고 유치는 이미 우리나라뿐만 다른 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그걸 이제 조선일보는 통일을 팔아먹어 산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쎄 어떤 의도가 숨어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통일 이름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언론의 어떤 상업화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의 어떤 광고적 착천행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결국은 북한 보도 같은 경우는 과연 뭐가 진실인지 나중에 되면 아마 거짓들이 쌓여가지고 일단 진실을 밀어내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구분해내고 또 어떤 정확한 보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보도를 위한 방법도 충분히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에 충분히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보도 강령이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항상 보도 강령이 나오거든요. 선폭행이 있으면 선폭행 보도 강령이 나오고 재난이 나오면 재난 보도 강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가 뒤집은 차 보도에 대한 보도 강령 나오고 매번 보도 강령을 만나는데 수십 개의 보도 강령을 한 번도 지키는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보도 강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갖춰서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역할이
앞으로도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장용훈 기자님 그 토론 부분에서 조선일보의 이 기획 보도가 정부와 교감을 철저히 이루고 갔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이건 이제 보도를 보면 추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나름대로 통일 대박이라는 부분까지 끌어냈다는 걸 성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조선일보 이 재단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재단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됩니다. 조선일보가 통일을 매개로 이렇게 재단을 만들면 과연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편안한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TV조선이 통일방송이라는 그 네임을 걸고 그 통일 플랫폼까지 지출하지 않을까.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좀 되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 복수의 정보원들이 보니까 이 정편 출연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면, 종편 방송 보면 어제도 이제 낮에 몇 군데 이렇게 종편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들 하루 종일 음모로 오늘 떠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폐해죠, 종편이. 거기다가 이제 각종 미녀들 유입해서 어떤 정권,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선정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휩쓸시키고 이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을 점점 이렇게 벌어놓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터민들이 굉장히 이제 세터민들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안으로 보면 하나 공존해야 될 어떤 하나의 집단인데 세터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미디어에서 노출된 북한의 실상은 너무 부정적이다. 그래서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이게 그들한테는 상처고 또 우리 사회의 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고착화가 되면 우리 내부에 통일은커녕 이 내부에 또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안고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법적으로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이 헌법적 과제인 이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 이 부분에서 좀 나름 충실했던 10년의 정권에서 그때 모든 과제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뭔지 답이 다 나왔어요. 문화적으로는 이제 남북의 이질성 문제가 있고 젊은 세대들은 발제문에도 지적했지만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풍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비정부 영역에서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은 침묵을 강요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정권의 답을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저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싶은데요. 제가 이제 5월 말쯤에 KBS 이사회에서 KBS 대토론회 대화마당을 해서 거기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웃지 못할 체험을 했습니다. 이인호 지금 이사장이 발제자를 모신 게 뉴라이트 계열의 이용조 교수 분인데요. 이분이 KBS 보도의 문제점을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를 했는데 대북 편향적이다. 굉장히 그래서 질타를 호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적한 대목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한반도기 응원했다고. 이게 이 한반도기가 특정 무슨
이념 성향을 지닌 집단이 태극기 대신으로 흔히 사용하는 거다. 이게 한반도기 의원이 남북관계를 개선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KBS 기자가 순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아젠다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참여했던 그 기자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김정일 추모 음악제 보도, 이거는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북한 체제를 이해하면 이게 이제 김정일 추모 문화제가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의 7080 무대처럼 가장에서 보도했다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막 열을 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뿌리 깊은 미래 논쟁이 됐긴 했었지만 비판했던 대목이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말아야 될 나라임을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수정주의 역사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 전쟁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의도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KBS가 친독적인 보도로 일관했고, 여기에 젊은 기자들이 거기에 일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리에 심의 팀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반론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반론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조아리면서 이인우 사장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구조에 영향을 받는 공영방송 내부의 풍경입니다. 이 사회가 버젓이 있고, 이 사회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문제제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겠죠. 논란이 없도록.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박문진 이사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수 전통파인 이사가 이제 이사회에 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애국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MBC가 편파 보도를 했다 해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편파 보도가 없었다. 이게 사사건건 이제 지금의 보수 성향의 이사집의 뒤에는 가스통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 이거를 분석하거나 이 너머에 굉장히 혼란과 폭력적인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영방송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어려울 거다. 더구나 KBS는 이인호 이사장이 지금 연임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MBC도 공안검사 출신 이사장이 낙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변화가 여지가 없겠다는 전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최근 또 제가 EBS 이사의 공개된 녹취로 다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냥 정부 홍보 프로그램을 노골적으로 이사들이 주문을 합니다. 편성본부장 불러다가, 그리고 광고 70주년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라 하니까 편성본부장이 네, 무슨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사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판하고 하는데요. 이런 거버넌스 가지고는 도대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금 보도를 안 해서 문제거든요. 더 이상 어떤 보도를 할 수 있겠냐 싶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결론은 그 생각이 들고요. 진짜 헌법적 과제를 인정하는 정권은 들어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 이게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보도의 지름길이다.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 말씀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 발표하신 두 분께서 토론자 몇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김박사님. 지금 현재 북한 관련된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냥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보도를 분석을 하면서 사실 재단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신경을 썼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나눔 기사에서
밝히는 거로 보자면 진짜 그 뭐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해가지고 돈을 지금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땡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재단이기 때문에, 이게 재단이라면 그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사용이라든지 뭐 모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액수도 또 모르겠고요.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만 모금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조선일보가 막 바람몰이를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또 그걸 막 모으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 이 나눔에 참여하는 인사들 중에 보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장관을 했던 분들도 여기에 이름을 걸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인사들도 여기 또 이름을 걸어두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북한 지원 모금을 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걸 어찌됐든 문제는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그리고 밖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선 기자들 관련해서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권력의 문제 뭐 다 있지만은 저는 그 북한 관련 보도, 뭐 다른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자들이 기본적인 양심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근거가 굉장히 불확실한 정보, 출처가 굉장히 불확실한 걸 가지고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가 그러면 안 되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기사를 써야죠. 무조건 사실 확인도 안 된 소문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쓰는 건 안 되죠. 그건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회사에서 조장 내지 용인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문제인데, 1차적으로 기자들이 먼저 그 부분을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자 여러분들 얘기 잘 들었고, 토론회가 길어지니까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토론회에서 했었던 얘기를 보면 정보기관과 정권, 정치 권력과 언론이 합작해서 북한 파리를 하는 거죠. 이 북한 파리를 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권은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기를 수출하는데 수입하거나 하는데 그런 예산 확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언론 같은 경우는 주요 언론 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은 북한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 쓰기가 좋죠. 그리고 그 안보 상업주의, 뭐 정치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굳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억압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영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수 정권의 흡수 통일,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이 보도 프레임과 기존의 민주정부를 공적 평화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 프레임을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하는데, KBS의 8년간의 9시 뉴스 8월에 비춰진 모습은 흡수통일이라는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포 쏘고 우리 국민들 납치하고 하는 제가 80년대, 70년대 극장 가서 봤었던 한국 영화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복 프레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같이 이 북한을 이용해서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 우리나라 기득권들에 대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고민이 되는데, 가서 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 성명서라도 하나 내야 되는 거,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 한 줄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전반의 세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언론 전반은 이른바 그 수구 보수 언론이 한 95% 이상이라고 하고 그 외가 조금 진정 언론을 추구하는 언론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북한 관련 보도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한 어떤 탈출구로서 진정한 그 민주정권의 교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좀 약간의 그 염려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 이른바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자 붙은 정치, 정당의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 태도를 보면 새누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요즘은 막. 이게 점점 이른바 표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경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점점 새누리당과 새정치 쪽하고는 차별성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뭔가할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전문성 관련인데, 역시 저희가 보기에도, 이른바 정보정치, 그래서 이제 심리전적 정보를 양산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외교 분야의 기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아까 우리 KBS 김 기자님이라든지 김치광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성과 관련 없는 기자분들이 이제 다수의 그쪽 분야에 채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저쪽의 어떤 구조대로 기자들의 각 그 언론사의 통일 관련 기자들의 이제 어떤 전문성을 약화시킨다. 근데 그런 부분에 이번에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드, 이름이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도 방금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보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한미 간에 굉장히 의견 다툼이 있는 것처럼 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사실 미국은 군사무기를 한반도에 자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미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지금이라도 사드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이나 야당들은 주목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한미 방위조약에서 사드를 들어오면 우리 이제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여당이나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데 야당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민주정부권 하에서 일단 통일정책 했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얘기 안 합니다. 들어본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지금 대국민 사격이 벌어지는데 우리 전문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언론이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조금 대북 관련 보도에서 좀 카드라가 많다는 것은 우리 통일운동 진영의 전문가들, 과거 10년 정권 잡았던 과거의 정권 담당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53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핵무기를 들어오면서 이제 정유협정을 실제로 깼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사드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1954년 이후로 최대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 안보 진영의 이제 변화를 혁명적으로 조련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러 가지 얘기 말씀 나왔는데 결국 이제 모든 것을 가까이 현장에 다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결국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이 교육을 많이 가고 싶거든요. 독립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봤을 때도 통일 언론운동 지원도는 언론들과 언론 예비생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짜 언론 정말 정의와 진리만을 보도하는 진짜 언론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김윤철 이사님 계십니다만 자유시장 딱 중심해가지고 진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난해 연말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고 지금 이제 실행 직전의 단계까지 가 있었던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희망이 이렇게 앞으로 연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감사합니다.